안녕하십니까. 예, 심강호 변호사입니다. 네,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에 재밌게 한번 토론해 볼 거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최근에 이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저는 조금 봤어요, 조금. 아, 조금 봤어요? 네. 저는 안 봤고 네. 이제 짤만 봤는데 대충 교권이 무너지는 거에 네. 대해서 뭐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맞아요. 사람들이 통쾌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청수에도 근무했고 사실 지파에 있을 때도 학교로 출동하는 경우가 요즘 좀 종종 많아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변호사로 나오고도 교권과 관련된 쟁송을 좀 다툰 적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느끼기에 교권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진짜 저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학교 생활했고, 그렇죠. 뭐 옛날에 말죽거리 잔혹사까지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도 사실 많이 맞았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부당하다고 느낀 적도 진짜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중을 나왔거든요. 신강호 변호사도 남중 네, 아시나요? 저도 남중 남중 아시겠지만 남중은 진짜 야생이거든요. 네, 선생님이죠. 그 어리고 혈기왕성한 애들을 컨트롤하려면은 사실은 교권이 세야 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맞아요. 많이 맞죠. 진짜 많이 맞거든요. 본인도 맞았어요? 저도 많이 맞았죠. 근데 그게 본 맞을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중학교 딱 가면은 서열 경쟁이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좀 있죠. 그게 남자라면 피하기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거기서 피하면은 이제 3년 내내 이제 아, 그래 싸웠네. 싸우죠. 싸우면은 당연히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등을 두고 경쟁했는데요. 아니 저는 요 밑에서 노는 친구였고 저는 아, 왜냐면 은근히 남중이 싸움이 적은 게 예. 각자의 서열을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싸움이 날 때는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서열이 왜 날 낮게 취급하지? 그치. 이때 싸움이 나거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등교할 때마다 이제 선도부 선생님이 이제 복장 체크하고 교복을 입을 때니까요. 지각하거나 뭐 복장이 안 맞으면은 무릎 꿇고 있으라 한 다음에 엎드려 받쳐서 엉덩이 맞고 네. 뭐 그 정도죠.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네. 우리 때는 중학교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듣기 평가를 쳤어요. 영어. 네네.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제 다 맞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20개를.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절반은 그걸 들을 이유가 없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잔 거지 바로. 그래서 듣기 평가 3번 할 때쯤 선생님이 일어나더만 감독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애를 세워놓고 뺨을 쳐서 저 끝뼈까지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5번 이렇게 막 들리고 있는데 뺨 소리 착착 나니까 와 이거 집중이 안 되네. 이게 저는 좀 너무 충격. 유명했어요. 뭐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유명했는데 이게 좀 삐처리해야 되고. 제가 당했던 거는 점심시간 마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둘이 이렇게 오라더니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막 갑자기 신체 수색,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갑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다해.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여기 딱 뒤집었을 때 네. 뭔가 검정색이 몇 개 있는 거야. 뭐야 그게? 몰라요 나도. 근데 그게 이제 아니 담배째네. 아, 근데 너무 억울해갖고 아니 아닌데. 음. 진짜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담배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뭐라도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 그럼 네가 살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 말 해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개맞지 마. 내가 그때 이제 형사소송법이 왜 필요한지 알았잖아.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그래. 무죄 추정 완전 정반대로 법적 가가지고 책임이 진짜 담배 안 피웠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은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학교 다니시던 조금씩 분들이라면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꼭 남중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남녀공학이든 여중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그걸 하셨던 선생님이 문화상으로는 그게 잘못된 게 우리가 그 선생님을 되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건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선생님들이 조금 피해를 너무 보는 맞아요. 구조인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말죽거리 잔혹사 때까지 가면 선생님들은 진짜 너무하잖아요, 사실은. 너무하죠. 예. 영화만 봐도 너무하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2012년도에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예. 말씀이시죠? 그게 아마 그게 아마 2011년도인가? 제가 봤을 때 그거부터가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미투 운동처럼 뭔가 사회에서 분출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찾아봐야겠지만은 이게 원래는 체벌을 우리 법적인 관점에서도 학생이나 어떤 뭐 아동에 대한 어떤 체벌도 정당 행위로 해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정당 안 행위로 되는 인정되지 않는 네. 그런 방향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김재윤 변호사님이 실제로 이제 여청수사 근무하거나 지파에 있거나 근무하시면서 네. 교권이 무너졌다고 볼 만한 사례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변호사로서 근무할 때는 아니고요. 여청수사 팀으로
근무할 때 학교 측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제법 있죠. 그러면 이제 팀원이랑 같이 이제 출동을 갑니다. 사건의 개요는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애를 지도하기 위해서 많이 뭘 하신 것 같아요. 많이 뭘 하니까 이 애가 이제 못 참고 선생님을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때린 건데 이게 저는 사실 좀 그날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선생님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슷한. 저는 이제 설득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느냐. 이거 해야 된다. 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 말씀은 이래요. 자기도 맞은 게 너무 화가 나고 한데 자기가 어떤 사건 처리를 원하게 되면은 정서적 학대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자기가 어쨌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뭘 한 건 맞으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그 절차라든 게 번거롭고 피곤한 거예요. 맞아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럼 학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질 수밖에 없고 학교 내부에서도 사실은 또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선생님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으면은 교감 선생님들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부터 해가지고 난리거든요. 교감 선생님들이 저 똑같은데 일은 해결은 안 하고 계속 뭔가 변죽을 울려요. 맞아요. 이상하게 그 교감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교감 선생님들 까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학교든 교육청 입장. 그러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흘러가려는 문화가 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애가 좀 이상한 애라서 선생님을 때렸어. 갔어요. 근데 문제는 갔는데도 애가 계속 이상해. 그래서 체포를 했어요. 거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헤드락을 딱 걸었는데 여기를 물었어. 이게 한 3달 동안 계속 자국이 있어서 사우나 가면 친구들이 그 젖꼭지가 3개라고 할 정도로 여기가 완전 내가 공무집행방해까지 넣어버렸거든. 걔네 갔는데 그때도 이거를 제가 30분 동안 제어하는 동안 교감 선생님은 다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교감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이 학생이 내일 등교하지 않도록 지금 행정조치는 하셔야 된다. 어떻게 선생을 때렸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그럴 방법이 없대요, 자기들. 그 내가 찾아온나. 그러면 이거 2차 피해고 이거 다 교감 선생님 책임이라고. 하니까 막 그때부터 막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을 때렸는데 분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선생님이 학생 때리면 바로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선생님 때리는 게 사실은 더 엄중한 거예요. 전속 폭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거의 전속 폭행이죠. 그리고 그때 교감 선생님이 애들 이게 밖에서 실랑이가 되어서 못 나오게 반에 넣었어. 그 선생님들이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와야지. 막 남자애 한 2명이 나왔고 뭔데요 선생님 왜 못 나와야 한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난 그걸 보고도 충격을 받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야. 제가 느꼈던 거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진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형들을 무서워해요. 훨씬 무서워하죠. 네, 형들이 뭐라 하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형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경찰 시절 때 그것도 학생인권 조례가 나온 좀 초기 때의 얘기라고 본다면 지금은 또 더 극단으로 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호사가 되시고 최근에 겪었던 에피소드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학대로 피고소를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리고 그거를 학부모들이 더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학대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너무 그냥 학대라는 게 학대 성희롱 이거는 진짜 그냥 4명 3인 성호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거로 교사분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 게 엄청 큰 위축 사례고 이거는 개별 사례로 얘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연해 있고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참 교육청에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갔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어떤 발언에 대해서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를 하면 선생님은 조사를 받고 위원회까지 출석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떤 타당성을 갖는지 신빙성을 갖는지를 거의 판단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신고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위원회 출석해서 자기 억울함이나 어떤 그런 혐의 없음을 소명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배 변호사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자주 참석을 하셨고요. 저는 그러니까 대상자의 대리인으로 한번 갔는데 너무 황당한 게 그러니까 이제 신고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이게 이제 성희롱이라고 신고가 된 거예요. 그게 성희롱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발언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없는데 몰라요. 이제 진술은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진술이 다를 때 판단하는 나름의 형사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판단이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지만 선생님이 조사받으러 갈 때까지 뭐가 신고 사실인지 안 알려줘요. 뭐가 대상인지. 이 내용을 당일위원회 가서 처음. 근데 왜 안 알려주냐고 따지니까. 왜냐면 경찰도 고소장을 좀 못 옮겨주는데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이때까지 안 알려줬다.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모순 아니냐. 조사받을 때 알아서 추론하라는데 그러면 그때는 알려줘야지. 그때는 신고자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는데 이미.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위원회 갈 때까지 뭐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적어도 어떤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는지 알려주고 그렇죠.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절차를 진짜 지적했는데 첫 번째로 여기 계신 교육청 분들이 감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이면 본인들 감찰 조사 받을 때 혐의 사실 모르고 간다 생각해봐라. 있을 수 없죠. 그거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신고가 되면 거르는 어떤 액션 없이 그냥 무조건 위원회를 가야 된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 그 자체가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도 없이 판단해야죠. 경찰이 각하를 하듯이. 맞아요. 우리 같은 법률가랑 다르게 선생님들은 그 위원회를 가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의 관점에서 신고를 하면 선생님이 고충을 느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유.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그 교육청에다가. 그러면 이 고통은, 그리고 이로 인한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일선 교사들이 책임지는 거지 교육청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잖아요. 교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도합니까? 신고 한 번 하면 위원회 가는데. 학생들이 어떤 피드백을 얻을지를 생각해야죠. 그게 엄청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교사의 얘기가 전달되면 교사들이 이제 얼마나 소극적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수학여행 안 가는 거잖아요. 요즘 뭐 수학여행도 안 간다면서요? 축구도 안 시킨다면서요? 그 다치면 뭐 손해배상 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교사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저라도 그러겠다. 조금 누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린 중립이야, 다 절차야, 다 절차야. 그 책임, 그 고통은 다 일선 교사들이 지고 있는 거죠.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교사들이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강호 변호사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이거 둘이서 얘기하다가 밥 먹으면서 너무 웃긴 게, 제가 서울대 교육학과 지원했다 떨어졌잖아요. 네. 논술 때 자고. 네. 이제 면접을 해요, 이 사범대는.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대답이 맞으면서 커야 확실히 배운다고. 실제로 그 생각을 했고, 그 교육학과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고, 폭력을 써야 되냐는 다를 수 있다. 핵심은 그거잖아요. 교사가 조금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사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느낀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긴다는 느낌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무너졌다 봐요. 이게 모든 게 정반합이잖아요. 경찰도 뭐 옛날에 남영동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90년대 그때는 거의 기자들이 와갖고 막 오줌 싸고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눌려져 있다가 다시 존중받는 올라오는 것처럼 거죠. 예. 교사분들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상태라면, 저는 교권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명확히 정해야 된다. 예. 사실 지금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기부기제?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뭐 다른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생기부기제도 대학 가는 애들이나 신경 쓰는 거지. 맞아. 그게 아니면은 맞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아. 뭐 진짜 출석 정지부터 뭐 진짜 좀 실질적인 의미에서 뭐 퇴학이라든지 혹은 뭐 전학이라든지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강제력 있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굳이 그게 체벌의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체벌이 좀 있어야 된다 입장이었잖아요. 이게 자꾸 어떤 무엇을 못하는 조건을 다는 그런 불이익들이 생기잖아요. 대학을 못 가거나 뭘 하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치. 학생들이라면 어찌 보면 가장 물리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거에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참교육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통제된 방식으로의 고통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는 이제 많이 어렵다고 봐요. 싱가포르처럼 뭐 태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또 그런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학. 대체적인 방법이 예. 없겠죠. 확실히 그 어렵죠. 나이대 애들은 좀 직접적인 직접적이죠. 물리적인 폭력을 가장 좀 두려워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좀 교정을 하고 그렇게 되죠. 실제로 체벌이 뭐 결정되지 않더라도 체벌도 가능하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사회적 긴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조금 댓글이 앞으로 많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단단해졌어. 또 이제 김진미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거, 혹시 촉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면은 요즘
만 14세라는 그 기준이 이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그 기준과 달라요. 애들이 신체적 발육 상태도 다르고 몸은 어른이지 그때. 몸은 진짜 어른이에요. 네. 지금 애들이 정신 연령만 애들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른과 다름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촉법 연령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검에서 어때요? 저는 연령을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예, 방향성은 똑같아요. 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어차피 14세를 넘어도 소년보호 처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년보호 처분을 강하게 적용해야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많이 물려야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그럼 이러면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사실 학교 교권 무너지는 것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가정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거는 여청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건 나중에 꼭 한번 얘기해요. 네, 꼭 얘기하시고. 국가가 전부 다 처벌할 수 없으면 가정에서 통제가 돼야 돼요. 엄마 아빠를 신고해버려요. 너무 많죠. 맞아. 실제로 그래 진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요. 신강호 변호사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 좀 공감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뭐 수사 실무를 보면요. 그 19세 미만의 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 처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엄청 정가가 많거나 강력범죄가 아니면. 진짜 그게 아닌 이상 뭐 거의 뭐 사람 죽이고 뭐 특수 강간하고 이 정도가 아니면 애들 소년교도소 안 갑니다. 얘들 뭐 절도를 뭐 7, 8번씩 해도 계속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요. 근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있어. 맨날 불려오는 애들. 그래서 걔네들이 맨날 소년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나니까 애들이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오겠습니다. 촉법 연령 저는 하한을 생각하고 낮추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은 신강호 변호사가 말한 포인트가 어쨌든 소년보호 처분을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저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정말 지금 교사분들, 제 친구들도 교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뭐 조금이나마 진짜 저희가 섣부르게라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한 거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지만 그래도 좀 바뀔 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동감하시죠? 공감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